노년과 욕망, 사회적 편견, 너희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이 문장은 노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에도 우리는 여전히 젊음을 찬미하고 노년을 불편해한다. 소설 응요는 바로 그 불편함의 경계를 찌른 작품이었다. 노인의 욕망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불쾌하다, 변태적이다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작가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인간 내면의 보편적 감정이었다. 늙음은 단지 신체의 쇠퇴가 아니라 존재의 고립을 마주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노인들은 더 이상 사회의 중심이 아니다. 젊은이들의 시선 속에서 그들은 배경이 되고 대화의 주체가 아닌 조연으로 밀려난다. 버스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그들의 존재는 투명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은 지금의 젊음도 언젠가 그들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철학자 에릭 에릭스는 인간의 마지막 발달 단계에서 통합돼 절망의 과정을 말한다.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은 평온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망과 분노 속에서 노년을 맞는다. 결국 늙음은 선택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의 결과다. 그럼에도 사회는 여전히 노인을 생산성 없는 존재로 취급한다. 한때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를 떠받쳤던 이들은 이제 복지의 대상이자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욕망을 드러내면 비난받고 외로움을 말하면 약한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는다. 그러나 욕망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싶은 그 마음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불꽃이다. 노년을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 욕망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지 노인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성찰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금 노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우리가 늙었을 때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은퇴 후 7만 시간의 공포 예순에 은퇴해서 80까지 산다면 남은 시간은 7만 시간이다. 이 문장은 수많은 중장년을 멈춰 서게 한다. 평생 일에 매달려 살아왔던 이들이 은퇴 후 맞이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텅 빈 시간이다. 이용수 씨는 97년 외환위기 속에서 명예퇴직의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그는 여전히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었지만 시스템은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퇴직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엔 주변에서 이제 좀 쉬라는 위로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위로마저 사라졌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7만 시간의 공백이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이후 5년 안에 심리적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호소하는 노인의 비율은 60%를 넘는다.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감을 증명하는 무대였다. 그런데 그 무대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방향을 잃는다. 이 공허함은 경제적 빈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일본에서는 이를 제2의 사춘기라 부른다. 신체는 늙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역할을 찾고 싶은 모순된 시기의 이름이다. 이용수 씨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일출을 보러 나간다. 누군가는 일몰을 슬픔이라 말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또 하나의 빛을 본다. 낙엽도 결국 마지막 빛을 품고 있다는 그의 말은 철학적이다. 그러나 돌아와 텅 빈 집에 앉으면 다시 침묵이 내려앉는다. 가족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난다. 수첩 속 전화번호가 빨간 줄로 지워질 때마다 세상과의 연결이 한 가닥씩 끊어지는 듯하다. 그의 하루는 밥 3끼로 구분된다. 누군가는 그를 삼식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 별명에는 쓸쓸한 냄새가 묻어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삶의 무게를 더 짙게 만든다. 그가 느끼는 공포는 단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은퇴 후의 시간은 축복이 될 수도 형벌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다시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빈곤과 고독이 만든 그림자 정태원 씨는 한때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사업가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사업이 무너지고 삶도 함께 붕괴되었다. 쪽방촌을 전전하며 노숙자 생활을 하던 그는 지금 월세 8만 원짜리 임대주택에서 살아간다. 하루하루 버티듯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지은 걸까? 죄의 대가를 치르는 듯한 인생이라며 허탈하게 웃지만 그 웃음 뒤에는 끝없는 자책이 깔려 있다. 실패한 가장, 버려진 아버지, 그리고 사회로부터 잊혀진 한 인간.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다. 한국 사회 노인의 45%가 경제적 빈곤 상태에 있으며 절반 이상이 정기적 소득 없이 살아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위태로워진다는 의미다. 생존을 위해서는 자존심도 접어야 하고 관계도 끊어야 한다. 정태원 씨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랑보다 미안함이 더 크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최금 씨의 삶은 더욱 처절하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집을 나왔지만 생계를 위해 잠시 맡긴 딸을 잃었다. 그녀의 하루는 살아남기가 아니라 버티기였다. 수면제를 하나씩 모으던 습관은 결국 삶을 끝내기 위한 준비였다. 노후 준비가 바로 그 약이에요. 그녀의 말은 냉정한 현실의 고백이다. 사회복지사의 손길이 닿기 전까지 그녀의 삶에는 단 한 줄의 희망도 없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벌주지 않았다. 다만 사회가 그들을 잊은 것이다.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의 5배에 달하며 특히 독거 노인의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그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독과 빈곤이 결합하면 인간의 의지는 빠르게 무너진다. 심리학자 토마스 조이너는 사람이 스스로 삶을 포기할 때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라고 했다. 결국 이 비극의 근원은 관계의 부재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혼자 늙을 수도 없다. 그 단순한 진리를 사회가 외면하고 있다.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 김민술 씨는 여든이 다 된 나이에 다시 교단에 섰다.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노인 선생님. 그는 처음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달려올 때마다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늙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김민술 씨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위한 한자 교재를 직접 개발했다. 그리고 79세의 나이에 창업자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었다. 그러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금융기관에서는 노인의 사업 계획서를 보며 이 나이에 무슨 창업이냐고 웃었다. 심지어 가족들마저 이젠 좀 쉬라고 만류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고마워요. 그렇게 그는 서울시 실버 창업센터의 도움을 받아 특허를 냈고 월 20만 원 남짓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돈에 많고 저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이 전부였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 중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이들의 우울증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0% 낮다. 또한 창의적 활동이나 교육 활동에 참여한 노인은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다고 한다. 일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도구인 셈이다. 김민술 씨는 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오히려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웃음이 그를 젊게 만들고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교재가 세상과의 연결이 된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아내가 있다.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지만 그녀는 담담히 말한다. 그래도 살아야죠. 남편이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인생의 황혼에 찾아온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다. 김민술 씨는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 일본어 교재를 개발한다. 이번엔 꼭 성공해서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게 할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사업의 욕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공동체와 새로운 길. 권영록 씨는 은퇴 후 1년간 쉰다는 말의 의미를 몸으로 배웠다. 처음엔 자유로웠지만 곧 무료함이 찾아왔다. 그렇게 그는 또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다. 이번엔 자신만의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그는 고령자들의 노동력을 연결해주는 시니어 워크 센터를 설립했다. 누구도 고용하지 않으려는 사회에서 노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그의 신념은 단단했다. 일은 노인에게 생명줄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단발성이고
일자리는 단순한 파트타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외국의 실버워크 사례를 찾아보며 배운다.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지역 공동체 단위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돌봄, 교육, 환경보호 등에서 소규모 임무를 맡아 일하며 정신건강과 사회 참여율을 함께 높였다. 권영록 씨는 그런 모델을 한국에서도 실현해보고 싶다. 그의 노력은 점차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마을 어귀의 두부 공장은 바로 그 결실 중 하나다. 부천 지역의 노인들이 모여 유기농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파는 사회적 기업 해마루 참두부. 이곳에서는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하루 6시간씩 근무하며 두부를 빚는다. 월 3,040만 원의 수입이지만 이들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자부심이 서려 있다. 이제야 내가 다시 세상에 쓰임이 있다는 걸 느껴요. 그들의 손끝에서 나온 두부는 단지 식품이 아니라 존엄의 상징이다. 물론 시장의 벽은 높다. 대기업 제품과 경쟁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조금씩 이들의 두부를 찾기 시작했다. 맛도 좋고 마음이 담겨 있다.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상이다. 사회는 더 많은 권영록 씨와 해마루 참두부가 필요하다. 길어진 생애가 공포가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만큼 사회의 품이 넓어져야 한다. 죽음이 언제 오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가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존엄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철학이다. 늙음의 철학, 삶의 완성 노년은 결코 인생의 여백이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을 완성해가는 마지막 장이다. 젊음이 성장의 시간이라면 늙음은 성찰의 시간이다. 누군가는 퇴직 후의 시간을 공포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이라 말한다. 그러나 결국 그 차이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비롯된다.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주름과 흰 머리만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실패를 견딘 내면의 강인함이며 삶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통찰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고령화라는 단어를 두려움으로만 말할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로서 한국의 미래는 노년의 품격에 달려있다. 경제적 지원보다 더 절실한 것은 존중이다. 노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기억이며 인간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한 사회가 노인을 대하는 방식은 곧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준다. 늙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생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깊이 성숙해질 수 있다. 지금도 많은 노인들이 고독 속에서 하루를 버틴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세상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김민술 씨처럼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고 권영록 씨처럼 다른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들은 노년이 종착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임을 몸으로 증명한다. 늙는다는 것은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속도로 계속 걷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은 사라짐의 계절이 아니라 완성의 계절이다. 그리고 그 완성은 더 이상 젊음이 아니라 살아온 모든 날을 사랑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질문이며 동시에 마지막 선물이다.